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은 나라가 싸구려 무기를 산다고. 세계는 북유럽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을 배신했다며 비난까지 해댔죠. 한국산 무기로는 절대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작 72시간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영하 42도의 혹한에서 유럽산 무기들이 시동조차 못 걸고 있을 때 한국의 K9이 단 5초 만에 질주하며 사격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장관님, 북부 방어선을 포기해야 합니다. 쏠 수 있는 대포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목이 갈라지도록 외쳤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어요. 안티카이코넨 장관은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숙였고 독일 기술고문 귄터 노이만 소장만이 태연하게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유아 린타넨입니다. 핀란드 육군 준장이고 라플란드 방어사령관이에요. 30여년간 북극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제가 조국의 영토를 스스로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상황이라니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사흘 전 라플란드 훈련장에서 날아온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나토 최강이라던 독일제 자주포 PZH-2000 18문이 영하 35도에서 전량 시동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유아묘가 동결되어 포신이 1도도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예상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죠. 주머니 속 녹슨 쇠조각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1939년 겨울 전쟁 때 소총공이가 얼어붙어 격발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채 소련군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86년이 흘렀는데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노이만이 태블릿을 세워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린타넨 장군,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노이만의 목소리는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듯 느긋했어요. 무태안경 너머로 쏘는 눈빛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PZH-2000의 유압 시스템은 나토 공인 영하 30도까지 보장됩니다. 핀란드 북부의 기온이 그 이하로 떨어진 것은 장비의 결함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예요. 하얀 면장갑을 낀 손가락이 화면을 톡톡 두드렸죠. 내한성 특수 개조에는 최소 2년의 기간과 현행 계약의 2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2년이라고요. 등골에 찬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 20km 밖에 러시아 기갑사단이 깔려 있는데 2년을 기다리라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뒤면 핀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져 있을 겁니다. 노이만 소장, 지금 장사를 하자는 겁니까? 조문을 하자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노이만은 미간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명품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죠. 급하게 만들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명품이라는 단어가 귀를 후벼 팠어요. 영하 35도에서 시동도 안 걸리는 고철 덩어리를 명품이라고 부르다니요. 안티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이만 소장, 예산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 드리겠어요. 제발 작동만 시켜주십시오. 핀란드 국방장관이 외국 군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이만은 고급 야전상의 소매를 매만지며 느릿느릿 고개를 저었어요. 장관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문제죠. 여력학 법칙을 예산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모 한 명이 볼펜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누군가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실 안공기가 시체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작전참모부의 젊은 소령이 손을 들었어요. 사령관님,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소령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입니다. 한국 측이 즉시 납품 가능하다는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이미 실전 배치 중이고 혹한기 데이터도 일부 확보돼 있습니다. 안티 장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장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독일제 벤츠가 못하는 걸 아시아산 트랙터가 해낸다고. 군사 장비를 삼성, 가전처럼 생각하는 건가? 참모들 사이에서 실소가 흘러나왔어요. 노이만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면장갑 낀 손으로 태블릿을 접으며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제는 스펙시트만 화려하지 실전 검증이 안 된 양산품이에요. 핀란드의 안보를 걸 수준이 못 됩니다라고 쐐기를 박았죠.
저도 솔직히 한국이라는 이름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커리어는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함부르크 연방군사대학에서 포병교리를 배웠고 레오파드 전차 위에서 젊음을 보냈습니다. 독일의 기계공학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제 신념이었죠. 한국 무기라면 미군 장비의 복제품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것은 검증되지 않은 장비의 결함이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너머 복도 끝 통신실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국경 초소의 음향 감지기가 포착한 진동 패턴이었어요. 러시아 T-90 전차의 엔진음입니다. 20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수십 대의 전차가 대기 중이라는 뜻이었죠. 보고서를 받아든 안티 장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노이만은 태블릿을 집어넣으며 이건 핀란드 내부 문제이니?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을 퍼줘도 2년을 기다리라는 독일. 위기 앞에서 남의 일이라며 등을 돌리는 동맹국. 이게 우리가 믿어온 유럽이었습니까? 주머니 속 녹슨 공의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녹냄새가 배었어요. 86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잡았을 소총의 차가움이 손끝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어요. 저는 안티 장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관님, 고철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는 건 전부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트랙터든 농기계든 영하 40도에서 시동이 걸리고 포탄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장관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에 수치심과 분노와 공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린타넨 장군. 장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만약 그 한국제가 고장나면 책임은 전부 당신이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녹슨 공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86년 된 쇠조각이 참나무 탁자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미 한 번 졌습니다. 장비 타세요. 2번은 안 집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류에 펜을 그었어요. 한국행 긴급 요청 전문이 헬싱키를 떠난 것은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7,000km 밖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조국의 운명을 맡기는 서명이었어요. 펜을 놓은 손이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헬싱키 반타 공항 화물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서명 닷새 뒤였습니다. 새벽 4시 핀란드 공군 관제탑이 한국 공군 수송기 2대의 접근을 알려왔어요. 저는 안티 장관, 노이만, 실무진 20여 명과 함께 동이 트지 않은 활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장관이 의전 행사를 준비시켰어요. 깃발, 군악대, 통역관까지 갖춰놨죠. 독일제를 들여올 때와 같은 격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대체품이라 해도 핀란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는 게 장관의 논리였어요. C-130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내려가는 순간 기대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9 자주포 첫 번째 차체가 램프를 타고 미끄러져 나왔는데 옆에 주기되어 있던 독일제 PZH-2000의 매끈한 도장과 비교하니 차이가 너무 선명했어요. 공장에서 가출고된 신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운용하던 물량을 급히 재도색한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포탑 옆면에 도장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차체 하부에는 투박한 용접 자국이 지렁이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궤도에는 한국 흙이 아직 묻어 있었어요. 안티 장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린타넨 장군.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새 것도 아니고 중고를 보내왔군. 쓰다 남은 걸 떠넘긴 건가?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당황했으니까요. 장관은 비서에게 의전 행사 취소하고 군악대 철수시켜오라고 지시한 뒤 승용차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테일램프가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활주로 위에 남은 건 깃발을 들고 서 있던 의장대원들의 멋쩍은 얼굴뿐이었습니다. 노이만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하얀 면장갑을 낀 손이 K9의 포탑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친 용접 부위에서 장갑에 녹가루가 묻었죠. 노이만은 장갑 끝을 들어 올려 확인하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린타넨 장군, 삼성은 갤럭시나 만들지. 이건 가전제품 수준이군요. 마감 처리가 엉망이야. 주변에 핀란드 장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낮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노이만은 그걸 즐기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은 부자 나라의 국방장관 아닙니까? 왜 굳이 이런 떨이 상품을 쓰시려 합니까? 핀란드 장교들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건 칠 벗겨진 중고,
자주포와 매끈한 독일제의 나란한 대비였습니다. 그때 수송기 램프 위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작업복 차림의 사내 하나가 공구 상자를 어깨에 메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기름때가 손톱 밑에까지 박혀있는 투박한 손. 펑퍼짐한 방한복은 한국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 같았어요. 뒤로 정비병 4명이 줄줄이 따라 내렸습니다. 의전 환영식은 이미 취소됐지만 이 사람들은 애초에 환영식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상에 지퍼를 올리고 장갑을 끼더니 곧장 K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사도, 악수도, 서류 전달도 없었어요. 저는 통역관을 데리고 다가갔습니다. 한국 정비팀 책임자가 누굽니까? 사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박태강 원사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짧았습니다. 눈빛은 피로했지만 흐리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된 환영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핀란드 육군을 대표해서 감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원사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장군님, 인사는 나중에 하죠. 수송 중에 궤도 텐션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차량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는 등을 돌려 K구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32년 군 생활에서 외국군 실무자가 장성의 인사를 끊고 돌아선 것은 처음이었어요. 무례하다고 느끼기 전에 묘한 감정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체면이나 격식 같은 것에 시간을 쓸 생각이 없구나.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불쾌하지도 않았어요. 노이만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면장갑 낀 손으로 태블릿을 꺼내며 K구 차체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기록용입니다. 나토 무기체계 검증 보고서에 첨부할 거예요. 용접 자국을 클로즈업하고 벗겨진 도장면을 찍고 궤도에 묻은 흙까지 촬영했습니다. 훗날 불량 판정에 쓸 증거를 모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어요. 노이만의 눈빛에는 조롱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실패한다는 확신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라플란드 제1포병대 대장 미코 소령이 부대원 12명을 이끌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미코는 저보다 20살은 젊은 다혈질의 군인이에요. 부하들을 제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이죠. 미코의 대대가 K구에 실제로 탑승해서 싸워야 할 부대였습니다. 미코는 K구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올려다봤어요. 벗겨진 도장, 거친 용접선, 궤도에 낀 이물질. 미코의 턱이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사령관님. 미코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장비입니까? 내 부하들이 이걸 타고 러시아 전차 앞에 나가야 한다고요?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코의 분노가 이해됐으니까요. 미코는 K구 아래에서 나온 박 원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당신이 책임자요? 박 원사가 기름 묻은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코가 박 원사의 작업복 깃을 움켜쥐었어요. 주변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이따위 고물에 내 부하들 목숨을 걸라고 한국에서 쓰다 버린 쓰레기를 핀란드에 떠넘기러 온 거냐? 박 원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당황도 없었어요. 기름때 낀 손이 미코의 손목을 잡지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미코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몇 초가 흘렀을까? 박 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차분함이 미코의 기세를 눌렀습니다. 미코의 소나기가 미세하게 풀리는 것이 보였어요. 박 원사가 뒤돌아 K구 엔진룸 덮개를 열었습니다.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드러났어요. 박 원사가 공구함에서 스패너를 꺼내 미코에게 던졌습니다. 미코가 반사적으로 받았어요. 엔진 소리나 들어보고 욕해라. 겉만 번지르르한 놈보단 나을 거다. 박 원사가 운전석으로 올라가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헬싱키 새벽 공기를 찢는 엔진 굉음이 터졌어요. 활주로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 정도였지만 한국에서 날아오는 동안 기체 내부 온도는 그보다 훨씬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엔진은 거침이 없었어요. 미코가 스패너를 쥔 채 멍하니 엔진룸을 들여다봤습니다. 뭘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깃을 잡았던 손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박 원사는 시동을 끄고 내려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체 아래로 기어 들어갔어요. 미코는 한참을 서 있다가 부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터미널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노이만은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었고 핀란드 장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눈으로 K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 원사와 정비팀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궤도 장력을 점검하고
볼트를 조이고 오일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들어 눈치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이만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저 사람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혹시 아십니까? 비꼬는 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칠 벗겨진 중고 자주포를 끌고 와서 환영식도 거부하고 장성의 인사도 끊고 멱살을 잡혀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 사람들의 배짱이 어디서 오는 건지, 오만인지 무지인지 아니면 진짜 실력인지 판단을 내리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독일 기술진이 핀란드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3년 전 독일팀은 정장 차림에 샴페인을 들고 내렸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호텔 스위트룸 열쇠부터 요구했죠. 지금 활주로 위에서 차체 밑에 엎드려 있는 저. 한국 사내는 핀란드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채 안 됐는데 이미 기름범벅이었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활주로 위로 핀란드의 짧은 겨울해가 붉은 빛을 깔았습니다. K9의 투박한 차체 위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 녹슨 공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철 덩어리가 정말 조국을 지킬 수 있을까? 아직 믿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작은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 원사의 손이요. 기름때가 손톱 밑까지 박혀있던 그 손. 서류와 태블릿만 만지는 노이만의 하얀 면장갑과는 다른 종류의 손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어떤 손이 살아남는지는 32년 군인 생활이 알려줬습니다. 로바니엠이 훈련장에 도착한 것은 헬싱키를 떠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북위 66도, 북극권 한계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코털이 얼어붙었어요. 체감온도 영하 45도라는 숫자는 서류에서 읽었을 때와 피부로 맞았을 때가 전혀 달랐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기관지가 칼날로 긁히는 것 같았고 내쉬면 수염에 성에가 맺혔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침엽수림 사이로 호수가 얼어붙어 하얀 평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고 느끼기엔 너무 적대적인 풍경이었어요. 독일 기술진은 훈련장 인근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노이만이 직접 예약한 로바니엠이 최고급 리조트였어요. 노이만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분석은 따뜻한 곳에서 해야 정확합니다. 냉기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니까요. 독일 기술진 6명은 호텔 회의실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PZH-2000의 내한성 개조 시나리오를 수십 가지 모델링했죠. 난방이 잘 되는 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모니터 속 영하 40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와 바깥의 현실 사이에는 유리창 한 장이 있었어요. 박 원사는 달랐습니다. 호텔방 열쇠를 받아들고도 짐을 풀지 않았어요. 도착한 날 오후 훈련장 야지에 정비 텐트를 치더니 그 안에 간이 침상과 공구함을 들였습니다. 정비팀 4명도 텐트에 짐을 옮겼어요. 저는 연락장교를 통해 호텔 숙소가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지만 돌아온 답은 짧았습니다. 기계 옆에 있어야 합니다. 밤새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몸으로 알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군인의 체력 관리도 전투력인데 영하 40도에서 텐트 생활이라니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순찰을 나간 미코 소령에게서 묘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사령관님, 한국 원사가 눈밭에 엎드려서 눈을 먹고 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미코의 목소리가 진지하지 않았다면 무시했을 겁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훈련장 동쪽 개활지, K9이 주기된 곳에서 50m쯤 떨어진 설원 위에 박 원사가 정말로 엎드려 있었어요. 방한복 무릎이 눈에 파묻혀 있었고 맨손으로 눈을 한 움큼 집어 올려 손가락 사이로 비비고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맨손으로요. 그러더니 눈을 코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고 혀끝에 대보기까지 했어요. 뭐라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박 원사가 일어나며 손에 묻은 눈을 툭툭 털었어요. 손끝이 벌겋게 익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박 원사가 눈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만져보십시오. 뭉쳐집니까? 장갑을 벗고 만져봤습니다. 눈이 손 안에서 찰흙처럼 뭉쳐졌어요. 한국이나 알래스카의 건조한 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루처럼 흩어지지 않고 끈적하게 달라붙었어요. 습설입니다. 박 원사가 말했어요. 북대서양 난류가 습기를 잔뜩 품고 올라와서 이렇게 젖은 눈이 내리는 겁니다. 이놈이 문제예요. 박 원사가 K9 엔진룸 쪽으로 걸으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엔진을 가동하면 열이 나오죠. 이 습기 먹은 눈이 엔진열에 녹습니다. 물이 돼요. 그런데 엔진을 끄면 영하 40도에서 그 물이 다시 얼어붙습니다. 본드처럼요. 흡기구, 유압 라인, 구동축 전부 들러붙는 겁니다. 독일제가 시동 못 건 이유가 이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년간 독일 기술진이 밝혀내지 못한 원인을 이 사람이 눈밭에 엎드려서 사흘 만에 찾아낸 겁니까? 노이만은 호텔에서 시뮬레이션 수백 가지를 돌리면서 환경의 문제라고만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환경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모른 채 숫자만 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 원사는 숫자 대신 손가락으로 눈을 비볐어요. 혀끝으로 습도를 확인했습니다.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답을 찾은 쪽은 박 원사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 원사의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과학 담당 강혜원 대령이 박 원사의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연료 혼합비와 오일 점도 데이터를 밤새 수정했습니다. 정비 텐트 안에 노트북 세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강 대령 옆에서 박 원사는 K9 엔진룸의 상체를 파묻고 작업했어요. 맨손으로 오일 필터를 뜯어냈습니다. 영하 40도에서요. 금속에 피부가 달라붙을 수 있는 온도입니다. 박 원사의 손가락에는 오래된 동상 흉터가 여러 개 있었어요. 처음 난 상처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 원사가 훈련장 주변을 뒤졌어요. 핀란드군이 버린 양철 드럼통 2개를 찾아왔습니다. 금속 가위로 양철을 잘라 얇은 판을 만들더니 K9 흡기구 위에 덧대기 시작했어요. 비스듬한 각도로 용접해서 눈이 쌓이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리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공장에서 설계한 부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운 고철로 만든 방패였어요. 용접 솜씨는 투박했지만 기능은 명확했습니다. 습설이 흡기구를 막지 못하게 하는 것.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옆에 있던 핀란드 정비병 하나가 저게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 원사가 토치 램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지직거렸어요. K9의 궤도에 들러붙은 얼음을 불꽃으로 직접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에 토치를 대면 온도 차이로 금속이 뒤틀릴 수 있어요. 매뉴얼 어디에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매뉴얼이라면 명시적으로 금지했을 겁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봐, 그렇게 하면 궤도 핀이 변형될 수 있소라고 말하려 했어요. 입을 열려는 순간 박 원사가 토치를 내려놓고 궤도 핀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요. 달궈진 금속과 얼어붙은 금속 사이의 온도를 손끝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불꽃의 세기를 조절하며 얼음만 녹이고 금속은 손상시키지 않는 경계선을 감각으로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방법이라고 비웃으려 했는데 비웃을 수가 없었어요. 기름 범벅이 된 손, 눈보라 속에서 토치 불꽃에 비친 진지한 눈빛. 이건 야만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쇳덩이를 만져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었어요. 독일 기술진이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려는 것을 이 사람은 손끝 신경 하나하나로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박 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군님, 춥지 않습니까? 들어가 계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인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는 토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을 텐데요. 제 말에 박 원사가 씩 웃었어요. 군 생활 내내 그런 웃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소도, 자만도 아닌, 뭐랄까,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기계를 이해했을 때 짓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매뉴얼은 영상 20도 기준이고 지금 여긴 영하 40도입니다. 기계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 손을 믿는 거라고요. 종이 쪼가리.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32년간 매뉴얼을 신봉해온 군인이에요. 독일식 교리, 독일식 정비 절차, 독일식 검증 체계. 종이에 적힌 규격이 생명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 종이가 무력해지는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영하 40도는 매뉴얼이 상정한 세계밖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규칙이 필요했어요. 새벽 2시쯤 정비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미코 소령이 달려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화도 아니고 감동도 아닌 당혹에 가까웠습니다. 사령관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미코가 안내한 곳은 핀란드군 막사 입구였어요. 건조대에 병사들의 군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12켤레요. 하나하나 밑창이 새로 꿰매져 있었어요. 핀란드군 보급 군화는 품질이 좋지만
오래 쓰면 밑창 접착이 벌어집니다. 혹한기에는 그 틈으로 눈이 스며들어 동상의 원인이 되죠. 박 원사의 정비팀이 밤사이 병사들의 군화를 수거해서 밑창을 수선해 놓은 겁니다. 자주포 정비팀이요. 군화를요. 리코가 군화 한 켤레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건 내 부하 야르노 하사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밑창이 벌어져서 보급 신청을 넣어놨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리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박 원사가 언제 병사들의 군화 상태를 확인했는지, 어떻게 밤사이 12켤레를 수선했는지, K9 정비도 모자라 남의 나라 병사 군화까지 손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미코가 군화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주포가 진짜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틀 전 박 원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녹슨 공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86년 된 쇠조각과 방금 수선된 군화 밑창. 둘 다 누군가의 손이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의를 고쳐줄 사람은 86년 전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떨까? 아직 판단하기엔 일렀습니다. 하지만 눈밭에 엎드려 눈을 맛보고 맨손으로 쇠를 만지고 남의 나라 병사 군화까지 꿰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테스트 전날 밤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로바니에미 훈련장의 아지. 기온은 영하 38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내일 새벽에는 영하 40도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예보가 나왔어요. 운명의 시험까지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나토 검증단, 외신 기자단까지 모두 내일 아침 이곳에 집결할 예정이었어요. K9의 시동을 걸지 못하면 끝입니다. 한국산 도입 결정은 백지화되고 저는 조국의 영토를 내놓아야 할 판이었죠. 정비 텐트 안에서 박 원사가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점검을 확인하러 간 참이었어요. 텐트 입구를 젖히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 원사의 손에 들린 것은 정밀 공구가 아니었어요. 빨간색 전열기구였습니다. 코일이 돼지꼬리처럼 감겨있는 한국 시골 비닐하우스에서 물탱크 데울 때 쓰는 그 물건이었어요. 돼지꼬리 히터. 옆에는 회색 천이 접혀 있었는데 농업용 보온덮개였습니다. 한국 재래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죠. 박 원사가 그 히터를 K9 엔진룸 내부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보온덮개는 엔진 블록 전체를 감싸듯 두르고 있었습니다. 박 원사, 그게 뭡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박 원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열기입니다. 예열기라고요. 수억 원짜리 자주포 엔진룸에 농기구를 꽂아 넣는 걸 예열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독일 팀이 가져온 자동 예열 시스템은 전용 히팅 패드와 온도 센서, 자동 순환 펌프가 결합된 1억 원짜리 장비였어요. 노이만이 나토 공인 규격이라며 자랑하던 그 시스템이 옆 경납고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원사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재래시장 히터를 엔진에 꽂아 넣고 농업용 천으로 엔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혜원 대령이 텐트 안쪽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장군님, 원리는 단순합니다. 밤새 엔진룸 내부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하면 유압유가 동결되지 않습니다. 독일제 자동 예열기는 외부 센서가 얼어붙으면 시스템 자체가 멈추는 구조예요. 센서가 죽으면 히터도 꺼진다는 뜻이죠. 돼지꼬리 히터는 전기만 들어오면 그냥 뜨거워집니다. 센서고 뭐고 없어요. 꽂으면 끝입니다. 기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억 원짜리 전투 장비에 몇천 원짜리 전열기를 꽂는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밖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30분도 안 돼서 노이만이 독일 장교 3명을 데리고 텐트에 나타났습니다. 노이만은 K9 엔진룸에 감긴 보온덮개와 빨간 히터 코일을 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입꼬리가 올라간 거였죠. 뒤따라온 독일 장교들도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킬킬댔어요. 노이만이 면장갑 낀 손으로 보온덮개를 들추더니 히터 코일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군사 장비입니까? 대장관입니까? 독일 장교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엔진룸에 꽂힌 돼지꼬리 히터, 양철통을 잘라 만든 흡기구, 방패, 농업용 보온덮개. 한 컷 한 컷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노이만이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SNS에 올려. 제목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 기술이라고 붙이면 되겠군.
독일 장교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박 원사는 보온 덮개를 다시 덮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린 채 히터 전원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등판만으로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롱당하는 건 한국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서명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 히터가 실패하면 망신당하는 건 저예요. 더 큰 문제는 파보 예상감사관이었습니다. 독일팀이 찍은 사진이 돌기 시작하자 파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정비 텐트에 들이닥쳤어요. 박 원사, 검증되지 않은 사제 장비를 군사 자산에 설치하는 것은 나토 무기체계 운용 규정 32조 위반입니다. 즉시 철거하고 경고장에 서명하십시오. 파보는 경고장을 박 원사 앞에 내밀었어요. 박 원사가 처음으로 작업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경고장을 내려다봤어요. 기름 묻은 손가락 사이로 하얀 종이가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강혜원 대령이 끼어들었어요. 감사관님, 내일 새벽 시험에서 시동이 안 걸리면 그 규정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규정대로 했는데 포탄이 안 나간다고 러시아한테 항의서라도 보낼 겁니까? 강 대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파보의 눈이 커졌어요. 핀란드 관료에게 외국 군인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입니다. 감정으로 절차를 무시할 수 없어요. 파보가 버텼어요. 강 대령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규정이 전쟁을 이겨주진 않습니다. 감사관님. 텐트 안에 긴장이 팽팽하게 늘어났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파보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검증 안 된 사제 장비로 수억 원짜리 자주포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하지만 강 대령의 말도 맞았어요. 규정을 지키느라 시동을 못 걸면 지키는 건 서류뿐이고 잃는 건 나라입니다. 그때 텐트 입구가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어요. 노이만이었습니다. 면장갑 낀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니 커피였습니다.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시더니 파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관의 판단이 옳습니다. 나토 규정을 무시하면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심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장군님,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이만의 눈빛이 제게로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충고가 아니라 함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면 한국팀의 히터가 철거되고 내일 시험은 실패하고 노이만은 그러니까 독일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를 얻는 겁니다. 규정을 어기면 핀란드가 나토 규정 위반국이 되고 그것도 노이만의 보고서에 올라가겠죠. 주머니 속 녹슨 공이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86년 전 아버지의 소총도 규정대로 지급된 물건이었어요. 규정대로 보급하고 규정대로 정비하고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영하 45도에서 공이가 얼어붙었습니다. 규정은 완벽했어요. 아버지만 죽었죠. 파보 감사관. 저는 경고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다시 반으로 접었습니다. 4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 시동이 안 걸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규정집 태워서라도 엔진을 데울 겁니다. 이 결정의 모든 책임은 라플란드 방어 사령관인 제가 집니다. 파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노이만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제가 함정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그래, 걸렸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서류에서 지는 건 견딜 수 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한 발도 못 쏘고 지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강 대령이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원사는 이미 등을 돌려 작업을 재개하고 있었어요. 파보는 멍하니 서 있다가 노이만의 눈치를 한번 보고 텐트를 나갔습니다. 노이만도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어요. 나가기 전에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내일 아침이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한국의 대장간 히터가 물리학을 이길 수 있는지. 면장갑 낀 손이 텐트 천을 젖혔고 차가운 바람이 한 번 더 밀려들었습니다. 텐트 안에 한국팀과 저만 남았어요. 박 원사가 보온 덮개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라니요. 이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 중 제일 추울 때요. 미코 소령한테 전해주십시오. 4시에 깨워달라고. 영하 40도가 넘을 시간을 골라서 시험하겠다는 겁니까? 보통은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고르잖습니까? 왜 하필 제일 추울 때입니까? 박 원사가 보온 덮개를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제일 추울 때 되는 걸 보여줘야
아무도 딴소리를 못합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성공하면 노이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안 추웠다고 하겠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시비를 원천봉쇄하려는 거였습니다.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 성공시켜서 누구도 조건 탓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죠. 저는 미코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전 병력 기상, 한국팀 지시를 따르라. 무전기 너머로 미코가 잠깐 침묵했어요. 사령관님, 한국 지시를 따르라고요. 그렇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코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부대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거부는 아니었어요. 며칠 전 군화를 수선해 놓은 그 손을 미코도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박 원사가 간이 침상에 누웠습니다. 방한복을 벗지도 않았어요. 군화도 쉬는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6시간 뒤에 깨워주십시오. 30초도 안 돼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자신의 커리어와 한국의 명예가 걸린 시험을 앞두고 이 사람은 돌처럼 잠들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뒤척이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는 건지, 신경이 굵은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텐트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어요. 하늘에 오로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록빛 커튼이 검은 하늘을 가로질러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날 밤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건 K9 위에 둘린 보온덮개와 엔진룸에서 새어나오는 히터의 희미한 열기뿐이었습니다. 몇천 원짜리 전열기구가 밤새 엔진을 데우고 있었어요.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내일 아침 핀란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멀리 장교 숙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노이만이 묵고 있는 리조트 방향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형이 비쳤어요. 상체가 곧은 실루엣. 노이만이 뭔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을 자축하는 샴페인이겠죠. 한국의 망신을 축하하는 건배. 노이만에게 내일은 이미 확정된 결론이었을 겁니다. 농기구를 엔진에 꽂은 아시아 군인이 나토 공인 시험을 통과할 리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이 면장갑만큼이나 깨끗했어요. 저는 리조트 반대편, 어둠 속의 정비 텐트를 돌아봤습니다. 텐트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돼지꼬리 히터가 지직거리는 소리도요. 내일 새벽 4시면 답이 나옵니다. 주머니 속 녹슨 공이를 꺼내 오로라 빛에 비춰봤어요. 86년 된 쇠조각이 초록빛을 머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다를 수 있을까요? 입안에서만 맴돈 말을 삼키고 숙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새벽 3시 5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잤다고 할 수 없었어요. 한두 시간 눈을 감았을 뿐 의식은 내내 엔진룸에 꽂힌 돼지꼬리 히터 쪽에 가 있었습니다. 기상관측소에서 올라온 새벽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영하 42도. 박 원사가 원한 대로 하루 중 가장 잔인한 시간이 왔습니다. 군화끈을 조이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끝이에요. 한국산 도입은 백지화되고 노이만의 조건을 그대로 삼켜야 합니다. 그 사이 러시아 전차는 국경 밖 20km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죠. 숙소 문을 열자 코끝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영하 42도는 서류 위의 숫자가 아니라 숨 쉬는 것 자체가 전투인 온도였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부 관계자 20여 명, 나토 검증단, 외신 기자 10수명, 안티 장관도 와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공을 가져가고 실패하면 제 목을 치려는 거겠죠. 노이만은 독일 장교들과 함께 관람석 최전열의 자리를 잡았어요. 면장갑 낀 손에 태블릿을 들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 서 있었습니다. 먼저 독일제 PZH-2000의 시연이 시작됐어요. 독일 기술진이 40분 전부터 자동 예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1억 원짜리 히팅 패드, 온도 센서, 순환 펌프가 연결된 정밀 장비였죠. 예열 표시 등이 녹색으로 바뀌었고 조종수가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끙하고 신음을 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크랭킹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빨간 글씨가 떠올랐어요. 시스템 저온 에러. 40분간 예열했는데도 유압유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노이만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이 스쳤어요. 찰나였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도 PZH-2000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결국 독일 기술진이 시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노이만이 관람석에서 일어나 기자단 쪽으로 걸어가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의 기온은 장비 설계 범위를 벗어난 극단적 조건입니다.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비과학적. 해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전기에서 짧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점화. 박원사였어요. 한마디. 그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K9 쪽으로 쏠렸어요. 회색 보온 덮개가 아직 엔진 위에 걸쳐져 있었고 양철통으로 만든 흡기구, 방패가 투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K9의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터졌습니다. 1000마력 디젤 엔진의 굉음이 영하 42도의 공기를 찢었어요. 5초였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른 지 5초 만에 엔진이 걸렸어요. 독일제가 40분 넘게 예열하고도 실패한 그 기온에서 K9는 5을 세기도 전에 살아났습니다. 정비팀이 보온덮개를 걷어냈어요. 엔진룸에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라 하얀 수증기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돼지꼬리 히터가 밤새 데워놓은 열이었어요. 몇천 원짜리 전열기구가 1억 원짜리 자동 예열 시스템을 이긴 겁니다. 기자단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동은 첫 번째 관문이었을 뿐, 진짜 시험은 사격이었어요. K9의 출발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3km 전방 설원 위에 표적 5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예상한 건 정지 사격이었습니다. 멈춰 서서 조준하고 쏘는 것. 그런데 K9이 멈추지 않았어요.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30, 40, 50, 60. 눈 덮인 침엽수림 사이를 평지처럼 달리고 있었어요. 미코 소령이 쌍안경을 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왜 안 서는 거예요? 달리면서 쏘겠다는 겁니다. 기동 사격. 영하 42도의 눈밭에서 시속 60으로 달리면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고개에 가까웠어요. 심장이 목까지 치밀었습니다. 빗나가면 망신이 아니라 참사예요. 첫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쌍안경 너머로 3km 밖 첫 번째 표적이 산산조각 났어요. 명중. 두 번째 포성. K9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K9의 숲 사이를 누비며 표적을 하나씩 박살냈어요. 다섯 번째 포성이 울리고 마지막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5발 5명중. 기동 중 전탄 명중이었어요. 미코 소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빠릅니다. 미친 듯이 빨라요. 이 눈밭을 평지처럼 달립니다. 미코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며칠 전 고물이라 불렀던 장비가 자기 부하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안티 장관이 비서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거 가격이 얼마라고 했지? 견적서. 어디 있어? 사흘 전만 해도 아시아산 트랙터라 부르던 장관이 견적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중얼거림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독일제가 얼어있는 동안 적은 이미 전멸했다. 사실이었습니다. PZH-2000이 시동을 걸려고 40분을 허비하는 동안 K9는 5초 만에 출발해서 표적 5개를 쓸어버렸어요. 실전이었다면 그 40분은 핀란드 병사들의 목숨이었습니다. K9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해치가 열리고 박 원사가 올라왔습니다. 기름 묻은 방한복, 벌겋게 익은 볼. 박 원사가 관람석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만세를 부르거나 주먹을 쥐어 올리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해치를 타고 내려와 엔진룸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실패했을 때 노이만은 즉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기온이 설계 범위를 초과했다. 비과학적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박 원사는 성공하고도 말이 없었어요. 결과가 대신 말했으니까요. 노이만이 관람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독일 장교들을 데리고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노이만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시연이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면장갑 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코 소령이 박 원사에게 뛰어갔습니다. 며칠 전 멱살을 잡으려 했던 손으로 박 원사의 양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 대신 이마를 박 원사의 어깨에 박았습니다. 박 원사가 어색하게 미코의 등을 2번 두드렸어요. 그 장면에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제 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제가 안 됐거든요. 주머니에서 녹슨 공이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86년 전 이 쇠조각이 얼어붙었을 때 아버지 곁에는 고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같은 추위 속에서 이 투박한 기계는 살아남았습니다. 몇천 원짜리 히터와 양철통 방패와 기름 낀 손이 해낸 일이었어요. 공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훈련장 위로 핀란드의 짧은 겨울해가 올라왔어요. K9의 포신 위에 성해가 내려앉아 반짝거렸습니다. 투박하고 칠벗겨진 그 철덩이가 이 순간만큼은 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어요.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변했어요. 10분 전까지 맑았던 북극의 하늘이 낯빛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기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영하 42도에서 영하 28도로. 반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오르면 습기를 머금은 대기가 폭설을 쏟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기상장교가 무전으로 외쳤어요. 블리자드 경보 발령. 100년 만의 규모입니다. 시야 확보 불가. 전 인원 대피 권고.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얀 덩어리가 수평으로 날아왔습니다. 3미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선명하던 K9의 윤곽이 하얀 장막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자단이 비명을 지르며 차량으로 뛰었고 안티 장관의 경호팀이 장관을 끌다시피 해서 지휘 차량에 태웠어요. 10분 전의 축제 분위기가 순식간에 재난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령부 통제실로 들어갔어요. 모니터에 K9의 사격 통제 레이더 상태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센서 신호 미약. 블리자드가 레이더 수신부의 습서를 들이부으면서 전자 신호가 교란된 겁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표적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과 기동 사격까지 완벽하게 성공한 K9이 마지막 순간에 전자 장비 때문에 멈춰 선 거였습니다. 30분 전의 감격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위장이 조여왔습니다. 통제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노이만이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달려왔는지 야전상의에 눈이 잔뜩 붙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30분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빨간 경고등 불빛이 노이만의 무태 안경에 반사됐습니다. 장군님, 보셨습니까? 센서 불량입니다. 노이만의 목소리에 숨기지 못한 활기가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블리자드를 맞으며 달려오면서도 기뻤던 겁니다. 역시 아시아제 전자부품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 상태로 사격하면 오폭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훈련을 중지해야 합니다. 노이만이 통제실 안의 핀란드 장교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오폭이 나면 이 자리에 있는 기자들이 전부 목격합니다. 핀란드 국방부의 안전관리 능력이 의심받게 될 겁니다. 핀란드 장교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파보 감사관이 규정집을 펴들었어요. 사령관님, 레이더 경고 상태에서의 사격은 나토 안전 규정상 즉각 중단 대상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참모 한 명이 중단이 맞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참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급속히 기울고 있었어요. 노이만의 얼굴에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1시간 전 사라졌던 자신감이 완벽하게 복원돼 있었어요. 이 블리자드가 노이만에게는 구원이었던 겁니다. K9의 시동 성공도, 기동 사격 명중도, 센서 불량 하나로 전부 뒤집을 수 있다고 계산한 거죠. 저도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손이 통제 패널 위 중단 버튼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오늘의 성공은 남습니다. 깔끔한 승리로 끝낼 수 있어요. 더 밀어붙이다가 오폭이라도 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죠. 노이만이 제 시선을 읽었는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어요. 장군님, 현명한 판단을 하실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달콤한 퇴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버튼 표면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군님, 박 원사였어요. K9 내부에서 송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날 때 날씨 봐가며 통제실이 얼어붙었어요. 노이만의 입꼬리가 멈췄습니다. 박 원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전자 장비 다 끄겠습니다. 수동으로 쏘겠어요. 수동 사격. 디지털 조준 시스템을 끄고 아날로그 핸들로 포탑을 돌리고 사람의 눈과 계산으로 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이 3미터도 안 보이는 블리자드 속에서요. 노이만이 무전기를 낚아챘어요. 멈추시오. 레이더 없이 쏘는 건 자살행위야. 이건 과학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노이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진짜 경악이었어요. 장군님,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막으십시오. 사고가 나면 나토 합동조사가 들어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노이만이 통제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핀란드 장교 2명이 따라 움직였어요. 동요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노이만이 말했어요. 나는 이 이상의 시험을 나토 검증단으로서 승인할 수 없습니다. 훈련장을 이탈하겠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중단 버튼 위에 있던 제 손이 멈춰 있었어요. 노이만의 경고도, 파보의 규정도, 참모들의 우려도 전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멈추는 게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무전기 너머 박 원사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날 때 날씨 봐가며 실전에서 블리자드가 오면 러시아 전차가 기다려줍니까? 센서가 죽으면 항복합니까? 규정집에는 답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주머니 속 녹슨 공이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소총도 규정대로 지급된 물건이었어요. 정상 조건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겠죠. 문제는 전쟁이 정상 조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하 45도, 블리자드, 센서 고장, 이런 것들이 실전이에요. 여기서 물러서면 K군 좋은 날씨에만 쏠 수 있는 장비로 기록됩니다. 노이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중단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노이만 소장, 나가고 싶으면 나가십시오. 시험은 계속합니다. 노이만의 눈이 커졌어요. 파보 감사관이 입을 벌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잡고 송신했어요. 박 원사, 허가한다. 수동 사격을 진행하라. 무전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각적이었어요. 노이만이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습니다. 나가겠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노이만은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통제실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등졌어요.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였죠.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니터 앞에 섰어요. 블리자드 속에 묻힌 K9의 위치가 GPS 점 하나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그 점을 응시했어요. 이 점 하나에 핀란드의 운명을 또 한 번 걸었습니다. 통제실 모니터 위에 GPS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사가 K9를 전진시키고 있었어요. 블리자드 속으로요.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습니다. 모니터 옆 보조 화면에 K9 내부 통신 채널이 열려 있었어요. 음성만 들렸습니다. 박 원사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전자 장비 전부 끈다. 화면 꺼. 그리고 뚝, 뚝, 뚝.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하나씩 꺼지는 소리가 통제실까지 전해졌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 탄도 계산기, 레이더 연동 조준기. K9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들이 차례로 죽었어요. 모니터에 표시되던 K9의 시스템 상태 아이콘이 하나씩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아이콘이 꺼졌을 때 K9는 눈과 귀를 스스로 닫은 상태가 됐어요. 칠흑 같은 블리자드 속에서 전자 장비 하나 없이 오로지 기계식, 핸들과 사람의 감각만으로 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노이만이 통제실 구석에서 중얼거렸어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면장갑 낀 손이 팔짱 속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신 채널에서 미코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코가 K9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원사님, 좌표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계산하겠습니다. 며칠 전 박 원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던 미코가 지금은 수동 사격 재원 산출을 자청하고 있었어요. 박 원사가 대답했습니다. 방위각 232, 안각 0.32, 풍속 보정좌 0.5. 숫자가 담담하게 흘러나왔어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하던 것을 사람이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미코가 받아 적으며 되물었어요. 풍속 보정좌 0.5. 확인. 장전 완료.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말도 섞지 않던 두 나라 군인이 블리자드 속 쇳덩이 안에서 하나의 포반이 되어 있었어요. 박 원사가 기계식 수동 핸들을 잡았습니다. K9의 포탑이 유압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기어가 맞물리는 금속 소리가 통신 채널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화면이 전부 꺼진 K9 안에서 박 원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포탑 옆에 새겨진 눈금자와 자신의 감각뿐이었어요. 34년간 포를 만져온 손가락의 기억,
바람 소리만으로 풍향과 풍속을 읽는 귀, 화약 냄새와 기온으로 탄도를 가늠하는 직감. 데이터시트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경험이었습니다. 첫발 간다. 박 원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밥 나온다고 말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쾅. 통제실 창문이 진동했어요. 첫 번째 포성이 블리자드를 뚫고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붙들고 관측 드론 화면을 기다렸어요. 블리자드 때문에 드론 영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보라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초, 2초, 3초. 통제실 안에 공기가 굳었습니다. 노이만이 팔짱을 푸는 것이 시야 끝에 보였어요. 화면 한 구석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표적 지점이었어요. 관측병이 외쳤어요. 첫 번째 표적, 명중. 통제실에서 누군가 의자를 쳤습니다. 파보 감사관의 입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간다. 쾅. 두 번째 포성. 드론 화면에서 또 한 번 섬광이 피어올랐어요. 두 번째 표적, 명중.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잡을 필요도 없었어요. 모니터가 전부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블리자드가 삼켜버린 시야 속에서 전자 장비 하나 없이 수동 핸들과 사람의 계산만으로 표적을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쾅. 세 번째 포성이 통제실 벽을 울렸어요. 드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눈보라가 렌즈를 때리고 있었어요. 화면이 안정되기까지 5초가 걸렸습니다. 그 5초가 5분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이 잡혔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있던 자리에 검은 연기와 파편만 남아 있었어요. 세 번째 표적, 명중. 전탄 명중입니다.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핀란드 장교들이 탁자를 쳤어요.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보 감사관이 규정집을 떨어뜨렸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제 패널을 두 손으로 짚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잡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세 발 세 명 중 레이더 없이, 컴퓨터 없이, 블리자드 속에서. 이건 기계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박 원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거친 숨소리 뒤에 나직한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은 더더욱 안 하고요. 통제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고 시뮬레이션을 꾸미고 환경 탓을 늘어놓는 사람들 앞에서 눈보라를 뚫고 포탄, 세 발로 대답한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어요. 통제실 구석에 서 있는 노이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이만은 모니터를 등진 채 서 있었어요. 면장갑 낀 손이 허벅지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힘없이요. 저는 노이만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무태 안경 너머의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말했어요. 함부르크에서 배운 노이만이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로. 봤나? 노이만? 저게 진짜 기술이야. 얼어 죽지 않는 기술. 당신네 명품은 박물관으로 보내쇼. 우린 전쟁터에 나갈 거니까. 노이만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반박을 준비하는 건지, 삼킨 말을 되씹는 건지. 결국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나토 무기 체계를 심사하며 단 한 번도 반론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노이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면장갑을 벗었어요. 오른손, 왼손. 항상 맨손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장갑에서 빼냈습니다. 하얀 면장갑 한 쌍을 쥐어짰어요. 그리고 통제실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나갔습니다. 장갑이 눈밭 위에 패대기 쳐졌어요. 하얀 천 위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이만의 자존심이 묻히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뒤에서 안티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통제실에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장관이 비서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전량 구매해. 의회 승인이고 뭐고 나중에 받아. 지금. 당장 한국 측에 연락해. 사흘 전 벤츠가 안 되는데 아시아산 트랙터가 되겠냐던 장관이었어요. 지금은 의회 절차까지 무시하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허둥지둥 전화기를 꺼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통제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블리자드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어요. 눈밭 위에 노이만의 면장갑이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K9의 포신이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주머니 속 녹슨 공이를 쥐었습니다. 86년 전
아버지의 소총은 추위 앞에서 침묵했어요. 오늘 이 기계는 추위를 뚫고 포효했습니다. 기계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계 뒤에 있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2026년 2월 2일 헬싱키 원로원 광장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대한민국, 네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이틀 뒤면 이 광장에서 북극성 동맹 공식 출범식이 열립니다. 핀란드가 주도하고 북유럽 3국이 참여하는 K9 기반 방산협력체. 8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에요. 저는 광장 한쪽 벤치에 앉아 손안에 작은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녹슨 소총 공이가 들어 있었어요. 86년간 제 주머니에 있던 아버지의 유품. 오늘 이것을 누군가에게 건네려고 합니다. 리본을 매는 손이 떨렸어요. 군인이 선물 포장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가장자리가 삐뚤어졌지만 다시 매지 않았습니다. 투박한 게 어울리는 사람이니까요. 국경지대의 소식이 아침마다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흘 전 최종 확인된 첩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핀란드 국경 배치 전력을 30km 후방으로 물렸어요. 20km 밖에서 엔진 소리를 울리던 T-90 전차들이 스스로 빠진 겁니다. 한 발의 포탄도 쏘지 않았어요. 전쟁 없이 평화를 지켜낸 거였습니다. 국경선에 도열한 K9 48분의 존재만으로요. 직접 보고 왔습니다. 3일 전 라플란드를 방문했어요. 국경 초소에서 20km 후방 방어선까지 K9 48분이 위풍당당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차체마다 핀란드어로 모우칼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대형 망치라는 뜻이죠. 투박한 이름이 이 기계에 딱 맞았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정비하는 손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비팀이 아니라 미코 소련과 핀란드 병사들이 엔진룸을 열고 오일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흡기구에 덧댄 양철 방패의 용접 상태를 확인하고 보온 덮개를 두르고 돼지꼬리 히터의 전원을 체크했습니다. 박 원사에게 배운 그대로였어요. 미코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경례 자세가 8개월 전과 달랐어요.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던 다혈질 소령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아침 영하 38도에서 전 차량 시동 확인 완료했습니다. 소요 시간 평균 7초. 미코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박 마스터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입니다. 마스터. 미코가 박 원사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소령이 원사를 마스터라고 부르는 군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호칭만큼 정확한 표현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스웨덴 육군 사령관과 노르웨이 합참 작전본부장이 헬기 2대를 타고 라플란드에 내렸어요. 두 나라 장성이 아무 사전 통보 없이 국경 방어선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저는 급히 영접을 나갔어요. 스웨덴 사령관이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K9 48분이 늘어선 방어선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훑었어요. 노르웨이 본부장이 옆에서 K9 한 대에 다가가 궤도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용접 자국이 거친 그 궤도를요. 스웨덴 사령관이 쌍안경을 내리며 제게 말했어요. 린타넨 장군, 러시아가 물러난 게 이것 때문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령관이 노르웨이 본부장과 눈을 마주쳤어요. 본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걸로 통일합시다. 스칸디나비아 전체를요. 스웨덴 사령관이 바로 동의했어요. 내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도입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합니다. 핀란드 한 나라의 선택이 북유럽 전체의 결정으로 번지는 순간이었어요. 뉴스에서 북극성 동맹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원로원 광장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안의 상자를 다시 쥐었어요. 오후 2시 박 원사와 한국 정비팀의 귀국편이 출발합니다. 반타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니 박 원사가 이미 짐을 챙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 수송기에서 내리던 때와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펑퍼짐한 방한복, 기름때가 빠지지 않는 손톱, 공구 상자를 어깨에 맨 모습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 원사 앞에 섰어요. 할 말을 준비해왔는데 막상 마주하니 문장이 뒤엉켰습니다. 상자를 내밀었어요. 박 원사가 의아한 눈으로 받았습니다. 열어보십시오. 박 원사가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어요. 녹슨 소총 공이가 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 원사가 올려다봤어요. 이건. 저는 대답 대신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32년 군 생활에서 준장이 원사에게 먼저 격려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당신들이 내 악몽을 끝내줬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86년 동안 이 쇠조각이 제 주머니에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장비가 얼어붙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공포. 그 악몽을 당신이 끝냈어요. 가져가 주십시오. 박 원사가 공의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기름 낀 손가락이 녹슨 표면을 천천히 더듬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장군님. 박 원사가 공의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으며 말했어요.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다음에 오면 사우나나 같이 합시다. 핀란드 사우나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일했어요. 86년의 트라우마를 넘겨받고도 무겁게 굴지 않았습니다. 사우나라니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원사가 공구 상자를 다시 어깨에 메고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등이 멀어졌습니다. 투박하고 기름 냄새 나고 영하 40도에서도 맨손으로 쇠를 만지던 그 등판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연설도, 악수 세리머니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온 것처럼 조용히 갔어요.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공항을 나오는 길에 헬싱키 시내를 지나갔어요. 차창 너머로 시내 중심과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핀란드어 한 줄이 빛나고 있었어요. 키이토스 코리아. 고마워요. 한국. 운전병이 전광판을 가리키며 사령관님, 저거 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요. 7,000km 떨어진 나라에서 칠벗겨진 중고 자주포를 끌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영식도 거부하고 장성의 인사도 끊고 역사를 잡혀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눈밭에 엎드려 눈을 맞보고 맨손으로 얼어붙은 궤도를 지지고 남의 나라 병사 군화를 밤새 꿰매던 사람들. 몇천 원짜리 히터와 양철통 방패와 기름, 낀 손으로 콧대 높은 북유럽 부자 나라의 편견을 깨부순 사람들이었어요. 그 투박한 진심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광판의 불빛이 차창에 비쳤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86년간 그 자리를 차지하던 쇠조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머니가 가벼운 게 아니라 가슴이 가벼웠어요. 악몽이 끝난 자리에 빈 주머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가장 추운 곳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친구. 그런 나라가 7,000km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